이해하셨죠? IT 경영. 아, 이제 IT 경영 나오면 다 6점 맞으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PM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휴대폰 다 열으셨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의 특징이고, 뭐 이런 게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건 프로젝트 관련해갖고 내용이 나오면은 인트로에다가 이런 뭐 한시성, 유일성, 뭐 제약 조건, 그리고 가치 창출, 이런 내용들을 인트로에다가 써주시면 좋기 때문에 꼭 이 토픽이 아니더라도 그냥 알고 계시면은 여기저기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의 뭐 정의 이런 거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 프로젝트는 한시성과 유일성, 제약 조건, 어떤 가치 창출을 해야 되는 어떤 활동이다. 뭐 이렇게 그냥 이 키워드 위주로 정의 같은 것들도 최대한 외워주시면은 조금 더 어쨌건 정의의 키워드도 들어가고 공부할 내용도 좀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MBOK는 추후에 이제 토픽으로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O 21500인데 이게 제가 시험 볼 때 IS 21500이 도대체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는 이 답을 못 썼는데 ISO 이제 21500이라고 하면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1500에 뭐가 있냐 도대체 하면 다섯 개의 프로세스 그룹이 있는데 착기, 이통, 종 해가지고 착수 프로세스, 기획 프로세스, 이행 프로세스, 통제 프로세스, 종료 프로세스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 그룹이 중요한데 이거는 저희가 기필반에서 외웠잖아요. 1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HCR 플러스 P 플러스 S 그거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기필반에서 외웠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ISO 21500의 문제가 나오면 제일 무난한 게 PMP랑 그죠? PMP랑 비교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디주르냐, 디펙토냐 이게 뭐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39개 영역이냐, 뭐 49개냐 이런 거는 크게 차이 아닌 것 같고 이 디주르냐, 디펙토냐 요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채점하는 사람도 이것만 볼 거예요. 디펙토 있냐, 디주르 있냐 요거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이제 PMO인데 이거는 뭐 이런 거 PMO의 조직 유형의 뭐 모델 해가지고 뭐 내부 PMO, 외부 PMO, 기상대 모델, 지도 모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이것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PMO가 뭐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PMO 하면은 어떤 프로젝트의 통합이나 뭐 관리하는 조직 뭐 이런 어떤 프로젝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PMO를 도대체 우리가 왜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최근에 공공사업 소프트웨어에서 문제점이 많죠. 뭐 사회보장제도 오픈했다가 장애 생겨갖고 서비스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정부 전산 시스템 마비돼갖고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거를 PMO 제도를 활용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약간 하나의 어떤 뭐 키워드 같은 걸로 넣어주기 위해서 PMO를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PMO가 나왔을 때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면 이 전자정부법 64조의 2. 그러니까 저는 어떤 답안을 쓸 때 법에 나와 있는 거는 그거는 항상 외웠습니다. 그래서 리드문에다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전자정부법 제64조의 2에 의한 PMO의 개념 이렇게 써주면은 일단 리드문부터 이 사람은 법을 알고 있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꼭 외워주세요. 뭐 예를 들어 감리라고 하면은 47조의 2인가요? 그런 거. 일단 리드문에 법의 조항을 쓰고 들어가면 일단 맞습니다, 점수가. 이런 법 같은 경우는 좀 잘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PMO는 전자정부법 64조의 2에 의해서 수행을 한다.
요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냥 읽어봐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도대체 PMO를 왜 해야 되는 거냐? 봤을 때 어쨌건 뭐 프로젝트의 기간에서 뭐 다양한 위험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때 PMO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감리랑 PMO랑 도대체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감리는 이게 제일 큰 차이죠. 요 제3자 관점. 제3자 관점에서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PMO는 제3자 관점이 아니라 같은 직원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게끔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PMO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이 비교를 할 때는 여기 안에 내용 사실 물론 중요하지만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내용이 아니고 여기인데 여기 이 비교 구분자를 누가 더 그럴싸하게 비교 구분자를 짓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사실 비교 구분자만 잘 지어놓으면 내용 안 봅니다. 이 사람이 이 비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잘 알아야 비교를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비교표에선. 그래서 만약에 저라고 하면은 목적 쓰고 바로 밑에다가 법적 근거 요거를 먼저 쓰겠죠. 맨 위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요거랑 잠깐만, 요거죠. 57조랑 64조의 2. 요 차이가 있다. 이것만 써줘도, 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비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걸 위에다 넣어주시고, 법에 관련된 거는 꼭 법 조항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제3자 관점, 감리는 제3자 관점에서 하는 거고, PMO는 발주자 관점에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감리라는 토픽을 공부했을 때 뭐 감리 계획서가 나오고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시정 조치 확인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거는 그냥 여기다가 갖다 쓰면 되는 거고 PMO는 어쨌건 프로젝트를 도와주니까 RFP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같이 옆에서 도와주겠죠. 사업자 선정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거 그냥 알고 있는 거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아니 왜 감리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공공 소프트웨어 품질이 낮냐?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감리의 한계점을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러면서 감리 한계점에는 뭐 이 의무와 미지정에 따른 사업 부실화가 있다. 뭐 감리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해 주시고 옆에다가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뭐 법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인력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뭐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단락에는 약간 이런 내용 넣어주시면 좋겠죠. 뭐 PMO와 상주 감리를 어떻게 협력을 해가지고 하면은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다. 3단락에다가 한 4줄 정도 짧게 써주시면 이런 거 그림 금방 그리잖아요. 1분이면 쓰니까 이런 거 꼭 여기가 이 토픽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21,500에 나왔던 그 프로세스 그룹인데요.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하면은 착수, 계획,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 이 5개의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고 여기서 외우셔야 될 거는 이 프로세스의 착수, 계획,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 해서 착계, 실, 통, 종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까지는 아직까지는 다 외우시기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제일 중요한 거 착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프로젝트 헌장이겠죠. 프로젝트 헌장이 있어야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계획할 때는 이 베이스라인 기준선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실행할 때는 어떤 뭐 인도물이 나와야겠죠. 당연히 개발을 하니까. 그리고 감시 및 통제에서는 요즘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발주를 냈는데 AI 기술이 나왔어. 야, AI 좀 넣어봐. 이러면서 요구사항을 계속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개발 기간 늘어나고 수입자 늘어나고 그렇다고 돈은 안 주고. 이러니까 이제 공공 SI 사업이 뭐 SI에게 뭐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변경사항 승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종료할 때는 사실 이제 뭐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뭐 인수를 해야 될 테고
거기서 나온 어떤 교훈물, 아, 이번 프로젝트에 뭐가 잘 됐구나, 못 됐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나온다. 여기서 한두 개 정도만 본인이 잘 기억나는 거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지식 영역 관리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1 플러스 3 플러스 저는 H라고 그랬는데 뭐 휴먼 RCR 플러스 P 플러스 S 이거는 꼭 외워주시면 됐고 지식 영역의 정의란 뭐냐? 유사한 기능의 관리 프로세스를 묶어서 10개의 영역으로 그룹한 지식 체계다. 뭐냐, 뭐 지식 체계? 뭐 지식 프로세스? 뭐 난리지? 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지식 영역을 물어보면 가에다가는 개념도를 이거를 그려주시고요. 나에다가 밑으로 10개를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게 사실 저희가 기틀반에서는 각각 다 하나의 토픽으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통합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프로젝트 헌장과 프로젝트 총괄 관리. 범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WBS. 그런 거 그냥 써주시고 일정 뭐 납기 준수를 위해서는 뭐 일정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저희 일정 관리하기 위해서 뭐 번다운 차트를 활용한다던가 그냥 뭐 공부했던 것들 하나씩 써주면 되고 원가 관리할 때도 어떤 원가를 관리한 뭐 EVM 이런 것들을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생각나는 키워드 써주시면 되고 품질 관리, 품질 보증, 뭐 품질 관리 계획, 품질 통제 이런 것들 써주시고 자원 관리, 뭐 의사소통 관리, 리스크 관리 요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한두 줄 간략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산출물 이거 외울 수 없잖아요. 그냥 범위 관리, 산출물, 일정 관리, 산출물, 원가 관리, 산출물 이렇게 써놔도 채점자 이게 지금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아 잘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거 뭐 산출물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여기 있는 거에서 잘 말을 가져다가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강멘토님이 항상 뭐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된다 하는데 사실 뭐 실행 단계에 이게 있고 뭐 이거 외울 수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MP 칠판인데 어쨌건 아 이게 PMP가 시험에 나올까라는 생각은 저도 계속 고민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마 시험 내시는 사람들은 PMP 칠판이 나온지도 모를 거예요. 뭐 다 나이 드신 분들이어가지고 아마 낼 거면 6판을 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혹시 모르니까 칠판과 이제 한번 칠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이제 6판에서의 어떤 한계점, 뭐 테일러링이라던가 예자일에 관련된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PMP 칠판이 나온 거고 일단 PMP 칠판과 ISO 21500, 21500쪽 저희가 좀 전에 했던 그 5개의 프로세스, 그 10개의 지식 체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국제 표준이고요. ISO 21500은 아까 요 토픽 할 때 이거 비교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디주루냐, 디팩토냐, 원칙 중심이냐, 프로세스 중심이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MP 칠판에 요거에 이제 관리 지식 체계가 있는데, 요거죠, 요거. 칠판의 8개의 성과 영역이라고 하면 이 팀, 개, 기, 작, 인, 측, 불 이렇게 저는 외웠는데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팀, 개, 기, 작, 인, 측, 불 요거만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외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요 프로젝트 관리 12 원칙인데 저는 스팀 이가 사리 조품 봉리 적편 이렇게 외웠거든요. 요 정도는 그래도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칠판에 문제가 나오면 이단락의 가에다가 이층 계기작 인축불 쓰고 이단락의 나에다가 스티미가 사이조품 복리적변 이 정도는 써주셔야지 되고 3단락에다가 21,500이랑 비교를 하던가 6판이랑 비교를 하던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6판과 비교, 6판과 7판의 비교. 네, 그래서 그냥 7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은 요 테일러링을 한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뭐 순서 개발론, 뭐 애자일 개발론,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왜 안 되는 거지? 그럼 한번 섞어보자. 섞어보자 해서 나온 게 PMP 칠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PMP 칠판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면 요 테일러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음 토픽이 테일러링이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테일러링이고 이제 테일러링의 이제 정의를 보자면은 뭐 어떤 조직의 프로세스를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프로세스를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필요성은 그냥 뭐 업무하면서 당연히 그냥 떠올리는 뭐 테일러링이 왜 필요하겠어요? 잘 안 되니까는 필요한 거겠죠. 조직에 맞게끔 뭔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절차를 외우셔야 돼요. 테일러링의 절차. 절차가 저는 뭐라고 했냐면은 특, 표, 상, 저는 하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외웠는데 하, 문 이렇게였어요. 표, 상하문. 그래서 프로젝트의 특징의 정의, 표준 프로세스 선정 및 검증, 상위 수준의 커스터마이징, 하위 수준의 커스터마이징, 테일러링 문서화, 표, 상하문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다섯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테일러링 문서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세부 절차는 사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앞에 거 단어 보고 잘 연상해가지고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테일러링 시 고려사항 뭐 요렇게 있는데 테일러링 시 고려사항 플러스 3 플러스 HC 플러스 P 플러스 S 여기다 똑같이 써놔도 아무도 모른다. 아, 잘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프로젝트 통합 관리. 제가 그 10개의 지식 영역을 다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제일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몇 개만 넣었고요. 그중에 이제 통합 관리인데 일단 통합 관리의 개요는 어떤 총체적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거를 통합 관리 프로세스라고 하고 프로세스의 이 어쨌건 저희가 그 기필반에서 이 하나하나의 영역마다 요거를 다 외우잖아요. 이 뭐가 있는지. 근데 이제 통합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는 이 프로젝트 헌장 개발.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게. 여기서 승인이 안 나면 프로젝트가 시작이 안 되는 거니까. 프로젝트 헌장 개발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감시 및 통제, 변경 통제, 종료. 이렇게 해야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웬만하면 다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책계 실통종 해가지고 이것들을 뭐 이거는 착수고 이거는 개발이고 뭐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이것까지 뭐 뭐가 뭐다라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요 앞에 구분을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쓰는구나 여기다가 키워드를 중간에다가 아 이 앞에 구분자를 이렇게 지으면 되겠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물에는 산출물에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헌장과 관리 계획서와 인도물이 있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제성 분석 기법인데요. 아까 정윤아 PD님이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129회 때 저희 시험에 나왔던 거고, 와, 제가 이 문제를 받고서 약간 멘붕이 왔습니다. 아니, 그 프로세스와 프레임워크와 그 분석 방법론까지는 알겠어. 이 프로세서 프레임워크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라고 약간 멘붕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 회차를 준비할 때는 이제 요 단어 빼고 이게 지문 빼고 예를 들어서 IT 투자 분석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뭐 양자 컴퓨터의 프로세스와 프레임워크, 뭐 보안의 프로세스와 프레임워크, 뭐 뭐를 갖다 붙여도 다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앞에 토픽이 문제가 아니고 프로세스가 나오면 나는 답을 어떻게 쓸 것인가, 프레임워크가 나오면 나는 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몰라도 이 지문이 나오면 그럴싸하게 써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런 그림을 엄청 연습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프로세스, 요 그림. 프로세스가 나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겠구나. 위에다가는 프로세스의 어떤 절차를 쓰고, 밑에다가는 어떤 그 프로세스의 핵심 지표를 쓰고, 밑에다가는 어떤 산출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프로세스가 나오면 개념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겠다. 그 다음, 프레임워크를 그리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그려야겠다. 앞에다가 한 두 개, 세 개 정도 구분자 짓고, 큰 범위에서 뭐 어떤 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세분화된 거 쓰고, 뭐 한 두 개 정도 묶어갖고, 뭐 하나 쓰고. 나는 모든 프레임워크가 나오면 이렇게 그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IT 투자 분석이면 IT 투자 분석에 키워드 써주고, 양자면 양자 컴퓨터 써주고, 뭐, 제로 트러스트면 제로 트러스트에 키워드 써주고, 똑같은 표에다가 키워드만 바꿔갖고 넣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분량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이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건 사업 경제성을 분석하는 기법의 개념이 뭐냐? 그냥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냥 그거를 평가하는 기법이고요. 근데 어떤 투자 성과 평가의 주요 지표라고 하면은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 투자 지표, 품질 지표, 이용 지표, 효과 지표가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런 기획을 하고 이런 거는 외우시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약간 이해를 해서 그냥 어쨌건 초반에는 뭔가 계획을 해야겠죠. 이게 기획이건 계획이건 단어는 차이가 의미 없으니까 계획을 하고 그다음 당연히 돈을 투자를 할 테고 그다음 구축할 테고 운영할 테고 효과가 있을 거고 기업의 어떤 성과가 나온다. 이런 거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써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효과를 볼 때 이 효과 지표를 따진다. 업무와 운영을 할 땐 이용 지표로 평가한다. 구축할 때는 품질 지표로 평가를 하고 투자할 때는 투자 지표로 평가한다. 요거 이렇게 연관관계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연관관계를. 그래서 평가 지표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평가 지표가 있다. 그리고 투자 관리 추진 단계의 개념도는 아까 위에랑 거의 똑같죠, 지금. 요 그림 조금 바꿔놓은 게 요거잖아요. 기획, 투자, 구축, 업무, 평가. 여기 밑에 똑같이 있죠. 효과, 이용, 품질, 투자. 위에 그림 조금 바꿔놓은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저기다가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진 단계별로는 기획, 투자, 구축, 업무, 운영, 뭐 성과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IT 투자 분석의 프레임워크의 개념도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이 밑에 이 분석 기법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 성과 측정 모델에 DSC가 있고 사업 추진 단계에 정보화 사업 준비 단계, 정보화 사업 수행 단계, 정보화 사업 완료 단계가 있는데 그 세 개를 평가하는 게 사업 준비에서는 사전 평가,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중간 평가, 완료 단계에서는 사후 평가를 한다. 요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단계로는 사전, 중간, 사후가 있고 추진 단계는 준비 단계, 수행 단계, 완료 단계. 평가 추진 단계에는 BSC, 분석 기법엔 아까 얘기했던 뭐 MTV, ROI, PP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분석 방법론을 물어봤기 때문에 분석 방법론까지 좀 자세하게 보자면은 EVA, TC 사실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요건 알아야죠. ROI. ROI는 투자 대비 얼마나 성과가 이거니까. 이거는 공식도 쉽잖아요. 요 정도는 외워주셔야죠. 투자 비용 분모, 성과 비용 분자. 요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MPV. MPV도 사실 저희가 지금 핵심만 하다 보니까 이 MPV가 따로 토픽으로 없는데 이거 토픽으로 치맛방 가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공식은 좀 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IRR, IRR도 요 위에랑
거의 공식이 제가 알기로 똑같은데 그냥 MPV를 0으로 만드는 알까? 그러니까 요 차이밖에 없는 거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PP는 그냥 비용과 성과가 0인 지점. 짧을수록 좋겠죠. 제가 1억을 투자했는데 다음날 바로 1억이 들어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걸려. 그러면 또 안 좋은 거니까 최대한 짧을수록 PP가 짧을수록 좋은 거고 정성적에서는 여기까지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 모르셔도 되고 이 BCG 매트릭스랑 밸류 체인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밸류 체인 공부했잖아요. 그 본원적 활동, 지원 활동, 마진. 여기다가 요런 주구리 쓰지 말고 본원적 활동, 지원 활동, 마진 이렇게 써주시면 이 사람 좀 더 뭔가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키워드 그냥 설명에는 키워드 쓰는 게 최고입니다. BCG 매트릭스는 뭐죠? 뭐 시장의 성장률과 기업의 시장 이익을 고려한 평가다. 이렇게 주구리 쓰느니 캐시카우 더 퀘스천 마크 스타 이렇게 네 개 써주면 이 사람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거는 아까 BSC 공부했으니까 투자 평가 항목에는 BSC랑 IT BSC가 있구나. 그럼 BSC는 재고 내역 써주고 IT BSC는 기사 음미 써주고 뭐 이런 내용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ROV, AI 요거는 모르셔도 되고 이것까지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버고 모르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 BCR 요 정도는 외우시면 좋죠. 이게 BCR이 사실은 요 ROI랑 거의 똑같거든요. 투자 대비 뭐 이익이 있냐 그래서 뭐 이 뭐 1보다 크면은 투자할 타당성이 있는 거다 뭐 이런 거니까 요 정도는 BCR이랑 ROI 정도는 외워주시고 요건 아까 중복인 거고 이것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 네. MPV가 토픽으로 있네요. 근데 MPV라고 하면은 Net Present Value의 약자고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감안해서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떤 이제 뭐 수익과 투자 금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0보다는 높아야지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개념이고 MPV는 1 플러스 R의 T의 승에 CT 빼기 C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T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의 기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년 뒤다 하면 T가 여기가 이제 3이 되겠죠. 그리고 R은 할인율, 할인율은 뭐 0.1%, 아니 0.1이다 하면 뭐 10% 해가지고 요거를 계산을 해서 0보다 크면 투자한다. 근데 뭐 지금 이거는 이제 혹시나 공부하실 분이 계실까 봐 넣어놓긴 했는데 이걸 지금 문제 풀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풀어보시길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IT ROI인데 사실 이 IT ROI를 아까 저희가 위에 경제성 평가 기법 배웠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 똑같이 써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뭔가 답안을 누군가가 이제 이게 해설지를 써야 되는데 똑같이 하긴 뭐하니까 조금 다르게 해놓은 것 뿐이지 위에 있는 거 갖고 와도 사실 큰 차이는 없고 여기 보시면은 똑같잖아요.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 측정 지표에다가 저희가 배운 MPV, IRR 이런 거 쓰면은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 배운 거를 좀 최대한 연결을 해가지고 잘 쓰신다. 근데 어쨌건 여기에는 IT ROI에는 사전, 중간, 사후는 넣어주셔야 되고 어떤 투자에 대한 비용을 분석한다. 측정 지표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프로젝트 범위 관리인데요. 저희가 범위 관리가 중요하죠. 모든 프로세스에서 WBS가 이제 거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의 범위 관리라고 하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모든 작업 범위 업무와 산출물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지식 영역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 순서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 순서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획하고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범위를 정의하고 WBS를 만들고 그러면 WBS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바꾸지 못하게 통제하고 이 여섯 개의 절차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 관리, 요구사항 수집, 범위 정의, WBS 작성, 범위 확인, 범위 통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범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 요구하는 걸 알아야지 범위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건데 요구사항이 최근에 나름 기출로 많이 나왔어요. 122회에도 나오고 130회에도 나오고. 그래서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좀 잘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요구사항의 정의라고 하면은 고객이 이제 어떤 거를 요구하느냐 그냥 어떤 필수적인 기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이라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까지는 제가 볼 때는 모르셔도 되고 요게 중요하죠. 요구사항의 분류에는 기능적 요구사항이 있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있고, 기타 요구사항이 있다. 그래서 기능은 기능 요구사항, 비기능은 성능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 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중에 기능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외워야 될 테고, 비기능에는 뭐 성능, 데이터, 테스트, 보안, 품질, 요 정도만 외워가지고 쓰시는데 이거 어쨌든 칸이 부족해서 다 외워도 다 쓸 수도 없고 본인한테 제일 잘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 암기장에 쓰셔가지고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는 중요해요.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인데 여기에 어떻게 외우시냐면 추분, 명, 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출하고 분석하고 명세를 하고 그다음 검증한다.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근데 추출할 때는 뭐 인터뷰라던가 브레인스토밍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하고 분석을 할 때는 UMR이라던가 시나리오, 명세는 SRS를 이용하고 검증은 어떤 VMV, 리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기법들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4단락에 어떤 나만의 인사이트 이런 걸로 써주시면 좋은데 요구사항이 왜 도대체 추출하기 어렵냐? 뭐 담당자가 이해도가 낮다. 그리고 뭐 대화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업무상 느꼈던 것들 잘 써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구 사항을 그러면 도대체 수집을 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그러면은 이 10개의 지식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이거는 양배하지 마시고 이해만 해두시면은 나중에 그냥 소설 짓기. 요 앞에만 이런 영역에서 쓰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기존에 외웠던 10개의 지식 영역과 소설 짓기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요구사항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수집을 해야지 잘할 수 있냐 하면은 저희 이것도 기필반에서 배웠죠. 수분표의 데프콘 그 키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수분표의 데프콘이라고 써야 되는데 3단표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구분자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고 수분표의 데프콘은 외우기가 쉬운데 오히려 이 구분 짓기가 어려워. 이 문제 약간 함정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구분을 짓고 여기다가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 벤치마킹, 인터뷰, 브레인스토밍, 뭐 데이터 분석엔 문서 분석, 데이터 표현에는 마인드 매핑, 친화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매칭이 된다. 이렇게 좀 암기를 이 구분자를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 풀었을 때 수집 기법을 표로 한 바닥을 다 썼거든요. 한 15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이 수집 기법을. 그래서 약간 고득점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면 내가 아는 거 최대한 한 개라도 더 갖다 쓴다. 이런 마인드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요구사항 명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구사항이 뭔지,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집할 건지를 학습했으니까 그럼 이제 요구사항 명세서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냐.
라는 거고, 요구사항 명세서의 정의는 이 IEEE 830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이나 능력을 명시하는 어떤 문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요 범, 목, 개라고 외웠는데 요구사항 명세 목차에 들어가야 될 거는 범위, 목적, 개요. 그리고 기능 요구사항, 여기는 외부 인터페이스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비기능 요구사항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정도는 꼭 외워주셔야 된다. 범목계, 비 이렇게 다섯 이렇게 약자는 꼭 외워주시고 그다음 이제 이 위에는 사실 그냥 요구사항 명세서가 뭐냐, 요구사항 명세서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라는 내용이라면 이 밑에는 이 IEEE 830이라는 거는 어떤 표준이에요. 이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이 어떤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 이 요구사항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속성과 어떤 주의 사항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속성이 뭐냐? 그럼 저는 정명환일 검수추라고 외웠는데 정확성, 명확성, 일관성, 완전성, 수정성, 추적 가능성, 검토 가능.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셔야 한다. 이건 뭐 두음은 이제 뭐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저는 정명환일 검수추 이렇게 외웠고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는 이상기 제품, 저는 이상기 제품으로 외웠는데 이해성, 상호성, 기능 정의, 제약 조건, 테스트 기준, 품질 측정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된다. 요 IEEE 830 문제가 나오면 이 위에 욕을 썼다가는 점수가 빵점이 나오겠죠. 요구사항 명세를 물어봤는데 이걸 썼다 하면 또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요구사항 명세를 물어보면 법목계 DD를 써주시는 거고 IEEE를 물어봤다 하면은 정명환일 검수추 이상기 제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약간 차별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구 명세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 딱 써주시고 신단락에다가 요구사항 명세에 어떤 표준이 있는데 IEEE 830이라는 게 있다. 거기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성하라고 한다.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죠.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거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이런 요구사항을 잘 수집하고 요구사항을 명세서를 잘 쓰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냐 했을 때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약간 이제 2교시형 4단락 이런 데다가 이런 거 작성해 주시면은 조금 인사이트가 있어 보이겠죠. 공공 측면에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 측면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SRS를 제도화를 해야 된다. 지금은 또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제도화를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랑 겹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SOW, SLA, SLN 이 단계로 가는 거에 첫 단계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WBS죠. WBS는 진짜 한 건너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128에도 나왔고, 129에도 나왔고, 130, 131이 안 나왔으니까 132에 나오지 않을까? 거의 뭐 유력한. 이거는 정말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이 작성 원칙도 외워야 되고, 고려사항, 뭐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됩니다. 뭐 일정 지연 시 만회 대책 이런 걸 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WBS는 이 프로젝트 범위 관리의 핵심 도구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뭐 특징이나 장점 여기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고 요 구성도를 외워주셔야 돼요. 구성도. 구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워크 패키지. 워크 패키지의 기준이 뭐죠? 언제 하겠다라고 약간 예측이 되는 데까지가 워크 패키지. 이거 아직 몰라 어떻게 될지. 이거를 플래닝 패키지라고 한다.
이 두 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 보시면 구성 요소에 워크 패키지, 플래닝 패키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WBS 딕셔너리, 코드 오브 어카운트,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워크 패키지랑 플래닝 패키지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는 본인한테 잘 맞는 키워드 하나, 네 개 중에 하나 골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WBS를 구성 요소는 이렇다 치고,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지 잘하는 거냐 했을 때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작성 원칙의 기준은 요 100% 룰을 지키는 거고요. 누락이 되면 안 되겠죠. 뭐 또 요구사항이 있는데 범위에 빠졌다가는 개발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누락이 있으면 안 될 거고 누락이 있으면 안 되고 범위를 정확하게 식별을 해야겠죠. 그리고 각 계층의 분석 기준이 있는데 여기다가 1, 2, 3, 4라고 쓰실 필요 없고 그냥 이게 너무 깊이 내려가면 안 된다. 이게 막 10단계까지 가면 너무 세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조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레벨을 조절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동기획 접근이라는 거는 사실 약간 애자일에서 그냥 WBS를 끝에까지 모든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모든 걸 범위 관리를 할 수 없고 일정 부분 수행을 했다가 그 시점에서 또 WBS 만들고 조금 가다가 또 WBS 만들고 이게 그냥 연동기획이거든요. 그러니까 WBS를 여러 번 한다라는 게 연동기획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 100% 룰이니까 100% 룰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 WBS 작성의 각 레벨의 작업의 합이 100%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 같은 레벨의 WBS 레벨을 봤는데 이게 100%가 안 되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어딘가에 누락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각 레벨의 작업의 합은 100%가 돼야 되고 각 레벨의 예산의 합도 전체 예산과 100%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는 이론. 이게 100% 규칙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게 중요하죠. 요 관리 가능한 크기로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고 너무 세부적으로 가면 안 될 테고 레벨도 어떤 3에서 5단계 정도에 거쳐가지고 작성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WP 크기도 요 2주 이내 기간 요 하나하나를 한 2주 정도에 할 수 있는 크기로 해야 된다. 그리고 100%는 위에 나왔던 얘기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WBS를 만들면 뭐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처럼 활용 방안, 요구사항 활용 방안과 WBS의 활용 방안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구나. 하나 공부해 놓고 여러 군데다가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여기 절대 그냥 읽지도 마세요. 그냥 이런 거. 다음 이제 스코프 크림. 스코프 크림은 어떤 이제 막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고 어떤 오류로 인해서 이 통제가 되지 않는 프로젝트 범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일정은 늘어나고 그거를 스코프 크립이라고 합니다. 뭐 발생 원인으로는 이런 건 또 어떻게 보면 원인이 중요하겠죠. 뭐 초기 대응을 잘 못했다거나 관리자가 역량이 부족한다거나 뭐 발주자랑 대화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변경 관리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갖고 뭐 자기 멋대로 바꾼다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스코프 크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코프 크립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이 프로세스 개발하는 절차와 범위를 확정하고 요구를 확정하고 범위 체결하고 타임시트를 기입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스코프 크립을 축소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꼭 이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생각하실 때 스코프 크립을 방지하는 뭐 요구사항을 잘 수집을 해야 된다라던가 요구사항 명세서를 IEEE 830을 이용을 해서 어떤 표준화된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던가 저희가 기존에 학습했던 것들을 갖다가 넣으시는 게 이런 거를 쓰는 것보다 더 고득점을 받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코 크립이 있는데 골드 플래팅이 있죠. 요거에 약간의 이제 그런 개념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생 원인으로 스코 크립은
어떤 프로젝트의 범위 관리를 실패했다고 하면은 골드 플래팅은 이게 약간 너무 과하게 잘해준 거죠. 이 사람이 요구한 건 10인데 막 개발자가 100으로 해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골드 플래팅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골드 플래팅은 고객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어떤 비용과 일정을 초과하는 낭비 현상이다. 골드 플래팅은. 그래서 원래는 이 시점에서 끝나야 될 게 오바돼 버리는. 아니 뭐 발주자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거 있죠. 뭐 팀장님이 뭐 문서 갖고 와 했는데 과하게 열심히 해서 갖고 간 그런 게 이제 골드 플래팅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하면 계속 시키니까. 그래서 뭐 발생 원인으로는 초기 대응, 관리자 역량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뭐 사실 똑같죠. 아까 스코 크립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비슷하게 써주시면 되고 이 골드 플래팅의 단계별 전략도 뭐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거를 이대로 외우시는 것보다는 뭐 그냥 이런 프로세스 측면과 조직 측면, 개발 측면, 의사소통 측면으로 나눠가지고 아 이런 측면에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수행 방안으로 나는 어떤 거를 쓸 수 있을까? 그럼 뭐또 WBS 쓰고 요구사항 명세서 쓰고 가는 겁니다. 하나 배운 거 여기저기 쓰시는 거 이런 거 주구리 쓰는 거보다 그게 훨씬 낫다. 다음 이제 프로젝트 일정 관리고요. 음, 일정 관리라고 하면은 요것도 정말 저도 맨날 공부할 때 이거를 진짜 외워야 되냐 했는데 핵심적인 거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요 단계는 6개의 프로세스, 일정 관리 6개의 프로세스는 외워주셔야 되고 일정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활동을 정의하고 활동 순서를 배열하고 그다음 활동 기간을 산정하고 일정을 개발하고 일정을 통제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이 일정 개발이겠죠. 일정 개발. 일정 개발에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는 CPM, CCM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6개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정을 개발하는 주요 기법으로 활동 기간 산정하는 거는 전문가가 하거나 유사한 걸 한다거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던가 3점 삼정을 한다던가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요 3개 정도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개발에는 CPM, CCM이 있고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일정이 지연되면은 자원 최적화라던가 이 일정 단축 기법을 활용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일정 개발 기법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연동 기획이네요. 아까 WBS에서 했던 연동 기획인데 여러 번 그냥 WBS 여러 번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완료할 작업은 상세하게 하고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은 그냥 약간 추상적인 수준에서 대략적으로 계획하는 프로젝트의 관리 기법이다. 또는 여러 번 그러니까 점진적인 단계를 수행하면서 여러 번 상세하게 수행하거나 분할해 나가는 기법을 연동, 연동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정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을 산정할 때 3점 산정인데, 이거는 뭐 그냥 저희 뭐 그러잖아요. 뭐 기술사 합격하는데 뭐 제일 오래 걸린 사람은 뭐 3년이고, 제일 조금 걸린 사람은 뭐 4개월이다. 평균은 뭐다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평균값을 그거를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3점 기법의 핵심 키워드는 낙관치, 평균치, 비관치이다. 요 세 개를 외워주시고 사실 요거는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 요거를 외워주셔야죠. 요거. 이 평균치에다가 4를 곱한다. 그리고 낙관치랑 비관치를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눈다. 이 공식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 공식. 그래서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일정 개발이고요. 이제 이거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일정을 개발하는데 그 아까 이제 일정 관리 계획에서 일정을 개발하는 기법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 CPM, CCM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CPM이랑 CCM은 추후에 개별 토픽으로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드리고 아무튼 일정 개발하는 기법에는 CPM과 CCM이 있고 자원 관리하는 기법에는 자원 최적화 기법, 자원 최적화 기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자원 평준화와 자원 평화라. 자원 평준화 같은 경우는 이 토탈 플롯이 늘어나지가 않죠. 평준화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했네. 이 자원 평화라가 이 CP가 변경되지 않는. 근데 자원 평준화 같은 경우는 CP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정 단축 기법에는 회잡회병이라고 해가지고 크래싱은 자원을 추가 투입한다. 패스트 트래킹은 동시에 한다. 작업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가장 일정 관리의 핵심인 CPM. 이거 혹시 문제 이거 나오면 푸실 분 있나요? 근데 이거는 풀만합니다. 다른 계산 문제에 비해 CPM은 진짜 풀만해가지고 조금 공부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푸는 거를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CPM의 정의는 어떤 프로젝트의 일정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기법으로서 프로젝트의 최소 시간을 결정하는 어떤 일정 관리 기법이다. 이게 도대체 프로젝트가 최소한 며칠은 해야 되냐? 그걸 계산할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 경로를 파악하고 전진 계산과 후진 계산을 한다. CPM의 절차는 당연히 활동을 정의를 해야겠죠. 우리가 뭘 할 건지. 그 다음에 활동의 어떤 선후 관계를 정의를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각 활동별로 얼마의 기간이 선정될 것이냐를 계산한 다음, 그 다음에 전진 계산을 하고 후진 계산을 한 다음에 주경로가 나올 거고요. 크리티컬 패스가. 그 다음에 수행 기간을 정한다.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요 CPM의 요 네모 박스는 요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활동 이름이 여기 들어가고 기간은 이 위에 들어가고 여유 기간은 밑에 오고 왼쪽 위에 ES, 오른쪽 위에 EF, 왼쪽 밑에 LS 대 LF. 그래서 ES는 빠른 개시일, EF 빠른 종료일, LS 늦은 종료일, LF 늦은 시작일, 늦은 종료일 이렇게 된다. 이거는 혹시 이 문제 풀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 쉬는 시간에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법. 일단은 저희는 지금은 개념만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프리플럽은 무엇이냐? 이 후의 활동에 ES를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가질 수 있는 여유 기간. 예를 들어서 다음 후행이 3일 뒤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전 거는 3일까지 연장이 돼도 되겠죠. 그거를 이제 프리플롯이라고 하고 토탈 플롯은 종료일을 지연시키지 않고 활동이 가질 수 있는 총 여유 시간. 근데 종료일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거는 CPM은 당연히 토탈 플롯이 없겠죠. CPM의 경로에 있는 것들은. 왜냐면 CPM의 경로가 있는 거에 어떤 있으면 당연히 프로젝트의 기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프리플롯과 토탈 플롯 정도는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요 CPM에서 납기가 지연되기 쉬운 이유, 이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CPM에서 납기가 지연되기 쉬운 이유 때문에 CCM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CPM에 요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요거보다 이따가 뒤에서 좀 더 보기 좋게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CPM과 CCM의 차이, 여기를 잘 봐주시면 좀 명확하죠, 이 구분자가. CPM은 착수를 ES 때 하고 CCM은 LS 때 한다. CPM은 관리를 EVM으로 하는데 CCM은 버퍼의 소진율에 따라 관리를 한다. CPM은 각 활동의 여유 시간이 있는 반면 CCM은 버퍼로 통합해서 관리한다. 이 정도 가장 큰 차이 3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CM은 도대체 뭐냐? CPM은 어떤 여유 기간을 각 활동별로 뒀다면은 CCM은 그거를 다 통합해가지고
계획 수립 시 과다하게 설정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줄여서 통합된 버퍼로 책정하고 버퍼의 소진율을 모니터링하여 전체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CPM이 납기가 지연되기 쉬운 이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이제 네 가지 법칙으로 파킨슨의 법칙, 자기방어, 후회 공정 작업 준비 미흡, 학생 증후군 이 네 개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정도는 여기도 같이 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CPM보다 CCM이 좀 더 일정 관리하기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CM 같은 경우는 피딩, 각각의 활동에 따라서 피딩 버퍼가 있고 그 피딩 버퍼를 모아서 프로젝트 버퍼로 관리를 한다. 그래서 버퍼의 분류로 프로젝트 버퍼, 피딩 버퍼, 자원 버퍼 이렇게 세 개는 외워주셔야 되고 요 프로젝트 버퍼에 요 안, 모, 행 요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안전 영역, 모니터링 영역, 행동 영역. 그러니까 버퍼가 아직 여유가 있을 때는 안전한 거고 조금 버퍼가 줄어들었어. 이게 점점 이렇게 주는 방향이거든요.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관리를 해야겠죠.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관리를 뭐 좀 제약 조건이 들어가야 될 거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점점 완전 거의 다 끝에 다다랐어. 이제 여유가 없어. 그러면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해서 안모행. 그래서 아까 시스템을 비교면 아까 여기 똑같죠. ES, LS, EVM, 버퍼의 소진율, 각각 통합.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 최적화. 자원 최적화는 어떤 이제 활동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조금 이제 일정이 지연된 것 같으면은 최대한 일정을 잘 맞추는 어떤 일정을 조율하는 기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것까지는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일정을 관리하는 기법으로는 자원 최적화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자원 평준화와 자원 평활화가 있다. 이 정도 키워드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정 단축 기법이고요. 일정 단축 기법으로 뭐 여기 뭐 똑같은 얘기인 거고 파킨슨 자기방어 이런 거 똑같은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그냥 크자폐병 외우시면 됩니다. 크래싱 자원을 추가해서 일정을 단축하고 패스트 트래킹 동시에 병행 처리를 해서 일정을 단축하고 뭐 차이점 뭐 쓸 수 있겠죠 차이점. 그래서 어떤 이제 일정을 단축하는 뭐 어떤 핵심 기법을 이렇게 좀 측면을 나눠보자면은 직접 일정을 단축하는 거는 크자폐병이 있고 자원 제약을 해결하는 거는 자원 최적화가 있고 뭐 크리티컬 체인 CC가 있고 뭐 이런 측면으로 나눠가지고 기술을 쓸 수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EVM이고요. EVM의 핵심 키워드는 축, 분, 예. 일단 축, 분, 예 외워주시고 여기 측, 분, 예. 측정에 BAC, PV, EVAC가 있고 분석에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이거 다 외우잖아요. 딱 한 페이지 나옵니다. 딱 한 페이지 채우기 좋으니까. 다 외워주시고 개념도 죄송하지만 이거 똑같이 그려야 된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EVM은 좀 중요한 토픽이어가지고 이런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계산은 틀렸지만 개념이랑 구성 요소까지만 잘 써놔도 15점 받을 수 있습니다. EVM에서 요 측분예와 측정에 들어가는 요소, 분석에 들어가는 요소, 예측에 들어가는 요소 이거를 해서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예측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요 EAC가 여기라는 값이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계획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획은 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근데 지금 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이렇게 가니까 요만큼 비용 차이가 생긴 거죠. 이만큼 비용의 손실이 발생한 거고 이만큼
일정이 지연된 거겠죠. 그래서 이 표로 그렇게 여기다가 일정 지연, 비용 초과 이렇게 여기다가 써주시면 아, 이 사람 잘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관리 절차인데 품질 관리 절차, 품질 관리 절차죠. 품질 관리라고 하면은 어떤 발주자가 요구한 품질을 잘 준수하기 위한 활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외우기 쉽습니다. 계획 수립, 품질 여기는 품질 관리인데 요즘에 품질 보증으로 외우는 것 같아요. 품질 보증, 품질 통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외워주시고 이 품질 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요 품질 관리 기법. 품질 관리 기법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품질 관리 기법에는 체크리스트, 뭐 근본 원인 분석, 대안 분석, 문서 분석, 특성 요인, 산점도, 흐름도, 친화도, 히스토그램 요거까지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품질을 관리할 때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리고 이 품질 보증 기법에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품질 보증은 안 나올 거예요. 사실 품질 보증이라는 게 품질 내용이라 사실 요거를 여기다가 써도 말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똑같은 얘기를 쓸 수 없으니까 해설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품질 보증이라고 물어보면 그냥 사실 여기다 똑같이 써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품질 통제에 대해서 약간 품질 통제 기법에 대해서 약간 하나씩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해를 하시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파이터 차트, 뭐 히스토그램, 체크시트, 뭐 피시본 다이어그램, 3점도, 계층화, 통제도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정량적인 거를 판단한다고 하면은 정성적인 거에 대해서 통제를 할 때는 친연계 매의 피해라고 해서 친화도, 연관도, 개통도, 매트릭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 거, 그 상점도, 뭐 흐름도, 피시본 다이어그램, 관리도 이게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암기를 하셔야 될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품질 통제 기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앞에 외운 거 써주고 3단락에다가 요거를 하나에 한 세네 줄 표로 해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언급만 해주시는 정도 키워드로 그렇게 하면은 남들보다 한 두 배의 기법. 다음은 이제 품질 비용입니다. 이게 품질 비용이 아마 이때 128회 때 시험에 나와가지고 넣어놓긴 했는데 이게 다시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왜 이거를 알아두면은 여기저기 키워드로 좀 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품질 비용의 네 가지 유형으로는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평가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내부 실패 비용, 외부 실패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냥 키워드 정도로 활용하는 이거는 아마 문제로는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형상 관리고요. 형상 관리 요즘에 중요하죠. 워낙에 이제 왜 형상 관리가 갑자기 중요해졌냐? 예전에는 혼자 개발하니까 뭐 형상 관리할 게 없었는데 지금은 막 수백 명에서 하나를 개발하니까 형상 관리가 안 되면 프로젝트가 이제 개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형상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식품 감기. 이 식품 감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요 개요 설계 태운 기부선 시 재운 이거는 두 번째 회독할 때 추가하시고 첫 번째에는 식품 감기를 외우셨다. 형상 관리는 무엇이냐? 어떤 SDLC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 단계별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방법이다. 그래서 개념도는 요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식통 감기가 있죠. 식통 감기가 있고 레파지토리가 있고 밑에는 뭐 SVN이라던가 깃을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쪽에는 뭐 변경 허용, 변경 실시 이 정도만 써주시고 여기 라이브러리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상관리의 구성 요소로는 뭐 구성 요소로 기준선, 형상항목, 형상물 이걸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보다는 그냥 식통 감기를 여기다가 식통 감기 써주면 그냥 키워드 하나 외운 걸로 또 한 바닥 더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관리의 절차에서 이거는 이제 이 위에 그림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고 절차로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건 식통 감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개발 단계별 기준선 이거는 두 번째 회독할 때 추가하실 건데 개분, 설, 개, 구시, 운 단계별로 기분, 설, 시, 제, 운이라는 기준선이 있다. 이거는 두 번째 회독하실 때 추가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분, 설, 시, 제, 운이 뭐냐?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냥 키워드만 쓸 줄 알고 모르셔도 돼요. 기분, 설, 시, 제, 운이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상관리 도구로는 최근에 SVN을 깃을 제일 많이 쓰죠. 깃을. 깃이랑 SVN이 제일 유명하니까 뭐 그런 거 정도는 그냥 저도 개발은 안 하지만 하여튼 약간 기술사가 SVN이나 깃도 모르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 정도는 암기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다음은 이제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동기부여 이론, 뭐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정의를 읽기가 애매한데 동기부여에 대한 정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정의는 그냥 넘어가고 동기부여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게 요 내용, 과정, 강화. 오히려 여기 메슬로우, 허츠버그, 맥그리거, 맥클랜드, 기베이론, 공정성 이론, 스키너 이거는 잘 외워지는데 이걸 구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요거를 외워야 되는 약간 어이없는 게 있는데 아무튼 내용 이론, 과정 이론, 강화 이론이 있고 거기에 메슬로우, 히츠버그, 맥그리거, 맥클랜드, 맥클랜드는 빼고요. 기대 이론, 요거 로켓 빼고 공정성 이론, 스키너 이렇게 있다. 그래서 뭐 이 메슬로우 욕구의 5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5회차 회독 때 외운다. 지금은 이걸 외울 단계가 아니다. 요런 것들 전부 다 지금은 요것만 외운다 앞에 요 이름만. 프로젝트 자원관리 팀 관리 방법인데 여기서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요 터크만의 5단계 팀 개발 모델 요것만 외워주시면 되고 처음에 형성을 하고 그다음 스토밍, 노밍, 포밍, 워드저닝 요거 만들고 혼란이 왔다가 정상적으로 갔다가 성과를 냈다가 해산한다. 5단계 요 정도는 일단은 터크만의 5단계라는 거를로 팀을 관리를 하고 그 5단계는 3회차 때 외우시는 걸로. 그다음에 갈등 해결 방법인데요. 갈등 해결의 개념이라고 하면 뭐 갈등을 없애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떤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갈등 모든 토픽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답을 쓰면 안 돼요. 뭐가 나와? 이게 약간 치우친 측면에서 갈등 관리라고 해서 갈등은 무조건 나쁜 거야. 갈등을 다 없애. 이렇게 절대 쓰시면 안 되고 갈등도 약간 적당한 갈등은 좋은 거다. 이렇게 그런 개념에서 낮은 갈등이 있을 때는 오히려 성과가 안 나오다가 적당한 갈등이 있을 때가 가장 성과가 좋고 순기능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근데 또 너무 심해지면 안 되겠죠, 갈등이. 그러면 이제 싸우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우셔야 될 거는 요, 요거 타협, 이거 강요, 문제 해결, 그리고 이거 뭐야? 철수, 양보. 이거 이렇게 5개. 5개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 밑에 X, Y 구분자 잘 요거 좀 같이 써주시면 좋겠죠. 그냥 화살표 해놓는 것보다. 다음 프로젝트 위험 관리. 이제 위험 관리도 요 절차가 중요하니까 죄송하지만 절차 외워주시고요. 7단계.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에서 왜 그러냐면은 위험 관리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은 이걸 써야 돼요, 무조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 관리 절차에 이런 7단계가 있고, 위험을 대응하는 거는 이게 지금 부정적인 것만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 긍정적 위험 대응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에는 이 회전 완수에가 있고, 긍정에는 활공증수에 이렇게 있다. 그리고 긍정적 위험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써주시면 조금 남들보다 더 분량이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 관리랑 이슈 관리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위험 관리는 지금 당장 반드시 지금 식별되고 관리해야 되는 거고, 이슈는 약간 앞으로 뭔가 이게 약간 장애를 일으킬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어? 죄송합니다. 위험 관리가 사전에 감지하고 제거하는 거고, 이슈 관리가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러면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위험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정성적인 게 있고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게 있겠죠. 정성적에는 요 전문가 판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가 판단, 영향력 매트릭스, 인터뷰. 요 세 개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성적 위험 분석 기법에서. 그러면은 정성적은 사실 크게 의미 없고 이제 정량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정량적에서는 이 시뮬레이션 민감도, 의사결정 트리, EMV 이렇게 네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석 기법에 하나씩 이제 있는데 몬테카를로스 같은 경우는 요 키워드는 요거 난수의 반복적 생성을 통한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민감도 분석 같은 경우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토네이도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그래서 요 기능도 위로 갈수록 이 토네이도잖아요. 이게 위로 갈수록 이게 커지는 영향도가 큰 게 위로 가는, 낮은 게 밑으로 가는 토네이도. 그리고 의사결정 나무는 또 약간 AI에서 배운 의사결정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이 가지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가지에서 뭐 어떤 걸 할지 결정하는 방법이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다. 근데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할 때 EMV를 활용해 가지고 의사결정 나무의 어떤 이 기대값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서 신축하고 호황일 때 80, 50, 이 80억? 신축이고 불황일 때 마이너스 30억이야. 그러면은 50억이 더 이득이니까 신축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험 대응 계획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이 부정적 리스크 대응 방법, 요 회전환수, 긍정, 활공증대, 활공중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애자일 선언문 4개와 12개의 원칙, 개편, 작고, 개편, 작고 외워주시고, 12가지의 원칙에는 요거, 고요, 배의, 동대, 지소, 조탄, 자효. 죄송한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건. 이게 뭐 10가지의 원칙, 11가지, 12가지의 원칙 하면 그거는 그만큼 외워야 돼. 그냥 에자일의 원칙이 뭐냐 하면은 다 안 써도 되는데 12가지의 원칙이 뭐냐 분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게 있겠죠. 아까 PMP 칠판이 도대체 왜 나왔냐? 테, 테일러링이 잘 안 된다. 뭔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에자일이 잘 안 된다. 에자일의 단점이 많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과 전통적 방법론에 대한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에자일의 대표적인 개발 방법론 스크럼입니다. 스크럼 같은 경우는 어떤 짧은 개발 기간 동안 점진적과 반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고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은 프로덕트 백러그,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 번다운 차트, 데일리 스크럼 미팅, 스프린트 리뷰, 회고 미팅. 이렇게. 이거 밑에 다 있네. 요거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에서 뭐 그럼 스크럼의 구성 요소가 뭐냐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스크럼의 회의의 종류가 뭐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워줘. 스크럼 회의의 종류와 요구사항의 종류에 대해서 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다 외워주셔야 되고, 요, 요 그림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 동그란 거, 1에서 4주 스프린트, 요 작은 동그라미, 데일리. 이거 외워주셔야 되고, 이 스크럼 구성원별 역할, 이 역할까지는 안 외워도 구성원의 프로덕트 오너, 스크럼 마스터, 스크럼 팀 멤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XP. 요거는 이제 제가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토픽인데 여기에 키워드면 아니 일단은 XP의 정의라고 하면 요 TDD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 방법론이다. 라고 요 TDD가 이제 핵심 키워드고요. 그래서 XP의 핵심 가치는 용단, 커피, 존, 용기, 단순, 의사소통, 피드백, 존중. 그리고 XP의 프로세스의 개념도는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주시고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단어 뭐냐? 유저 스토리. 그 다음 여기 인터레이션, 반복. 그리고 여기 인수 시험. 여기 스파이크, 배포계.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도 물론 다 써주시면 좋겠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요거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밑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유저 스토리, 스파이크, 반복, 인스 테스트 이런 것들. 그리고 이 12가지의 실천 항목인데 이거까지는 쓰면 좋지만 과연 외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거는 3회차 때 외우시는 걸로 2회차까지는 여기까지만 외운다. 용단 커피존과 여기까지만. 다음 칸반입니다. 칸반도 최근에 시험에 같이 스크럼이랑 같이 나왔었고요. 칸반은 이 칸반 보드, 칸반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칸반 보드를 통해서 이 WIP를 제한한다. 요거 두 개만 있으면은 그냥 칸반의 정의는 끝납니다. 칸반 보드를 통해 WIP를 제한하는 애자일 방법론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특징으로는 워크플로우 시각화, WIP 제한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WIP가 3이면은 만약에 여기가 5개가 있다. 그럼 두 개는 대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여기가 3인데 여기가 5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WIP가 3이니까 3개까지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칸반의 구성 요소로는 칸반 보드, 제일 중요한 칸반 보드, 그 다음에 워크 큐, 대기 행렬, 총 주기 시간, 프로세스 이렇게 구성됐다. 요거까지는 뭐 굳이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어차피 스크럼을 이해하고 있고 칸반을 이해하고 있다면 쓸 수 있는 거니까. 다음 린 스타터. 아까 하지 않았나? 린 경영 했었죠. 근데 뭐 린의 정의면은 일단은 요거 낭비를 제거하는 개발이다. 린 한다. 린 나왔다. 그냥 낭비 제거. MVP. 그냥 이거 모든 거. 뭐 린 경영, 린 이게 지금 뭐죠? 린 경영, 린 스타터, 린이 붙으면 무조건 낭비 제거, MVP 두 개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 린의 7대 원칙이라고 하면은 뭐 낭비 결바위, 홍씨 이렇게 있는데 이걸 외워야 되냐? 이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 하시는 분은 여기 외워주시고요. 만약에 처음 본다 린을 그러면 여기까지는 안 하시고 아까 MVP를 오히려 외우시는 걸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린 스타트업이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누가 더 비슷하게 그리느냐. 왜냐하면 이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쉬우니까 이 그림을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MVP, 프로토타입 이런 게 중요하다. 다음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입니다. 페어 프로그래밍이 저도 이게 시험으로 나왔을 때 페어 프로그래밍이랑 핑퐁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지? 이러면서 답을 제대로 못 썼는데 제가 페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이 드라이버 여기서 키워드는 드라이버와 파트너 하나의 컴퓨터 두 명에서 한 대 가지고 같이 개발하는 겁니다. 한 명이 개발하는 동안 옆에서 보고 야 이거 너 잘못했잖아.
화면 수정하고 동시에 하는 기법이 페어 프로그래밍이다. 그래서 이 페어 프로그래밍은 아까 그 XP 개발 방법론의 핵심이다. 페어 프로그래밍.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이 코딩을 하면 한 명이 옆에서 잔소리를 한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코딩하는 사람이 드라이버고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파트너다. 요게 맨날 헷갈리거든요. 이게 저 맨날 반대로 외워가지고 요거 좀 안 헷갈리게 뭐 약간 본인만의 뭐 암기법이 있으면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페어 프로그램 요런 건 요 위에는 사실 상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썰로. 요거는 중요치 않고 요게 중요하지. 페어 프로그래밍의 주요 기법. 여기서 이제 요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요 뭐 디버깅, 페어 디버깅, 페어 리뷰, 페어 네고시에이션 요 정도 세 개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핑퐁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이게 뭐 다시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번다운 차트 스크럼에서 가장 중요한 번다운 차트 에자일 프로젝트에서 이 스토리 포인트가 여기서 또 핵심 키워드죠. 스토리 포인트를 산정해서 어떤 진행률을 파악할 수 있는 차트 그래서 개념도는 요거를 그려주셔야 되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 빨간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여기 이 X, Y축을 그릴 때는 항상 여기 옆에다가 이게 기준을 써줘야 돼요. 이거 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X축은 날짜, Y축은 스토리 점수다. 그리고 이 한 칸 한 칸은 스프린트 단위다. 요거 뭐 막 요런 거 막 이거 뭐 어떻게 그려야 되지? 막 이거 위로 올라가도 괜찮나? 막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여긴 대충 그리시고 요거를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로축은 당연히 날짜겠고 세로축은 스토리 포인트일 거고 그래서 EVM과 번다운 차트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라고 했을 때 EVM은 이 원가를 통제하는 기법, 원가와 일정을 통제하는 기법이라고 한다면 번다운 차트는 신청률을 판단하는 기법이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EVM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게 그런 거겠죠. 약간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에서 쓰는 게 EVM이고 번다운 차트는 에자일 기반에서 주로 활용하는 게 번다운 차트다. 이제 끝났네요. 아, 네. 아무튼 그냥 많으셨습니다. 일단 식사를 하고 오시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그 110기 분들이랑 같이 저랑 정윤아 기사님이랑 같이 식사하고 다음 주에는 110기 외의 분들이랑 같이 먹었고요. 110기 분들이 제일 많고 아무래도 공부하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빨리 뭐라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럼 점심시간은 어, 1시 40분까지 들어오시는 걸로 혹시 이 주변에 잘 몰라서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나가자마자 오른쪽으로 틀면 보쌈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쌈을 드시던가 아니면 거기 그, 그 뭐야 명동찌개 뭐 명동찌개 마을인가 거기도 맛있고 뭐 한 종류 파는 데 바로 많아요. 그냥 그 골목 가시면 돼요. 어택분들 1시 40분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